돈이 있어도 자유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 직접 전한 말입니다. 탈북자 인터뷰에서 흔히 나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에서 나온 말인지 그 구조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이 한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 그 구조를 세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북한에서 돈이 생긴 사람이 오히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하필 바다를 선택했을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이 영상 끝에 가면 처음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주류 언론에서 탈북자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프레임이에요. 탈북 성공,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이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안쪽 구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계시면 이 이야기의 절반은 영원히 안 보여요. 오늘은 그 절반을 보겠습니다. 표면에 있는 사실, 그 사실을 만들어낸 구조, 그리고 이 구조가 한반도 전체에 지금 이 순간도 던지고 있는 질문까지 세 층 차례로 내려갑니다. 북한 경비정이구나. 소식통이 전한 말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고 했어요. 바다 위에서 외곽으로 돌아서 44시간이 걸렸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북한 경비정에 붙잡히면 강제 송환이고 송환이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걸 알면서 바다로 나온 겁니다. 속초 앞바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소식통에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큰 배를 못 봤다고, 진짜 컸다고.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전부예요. 왜 이 사람이 그 배를 보면서 그 감각을 느꼈는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먼저 소식통이 전한 북한 내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소식통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평양이랑 지방이랑 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서 지방 가면 거의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난 처벌이라고. 두 번째, 돈이 있어도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왜 살아야 되지? 이 두 문장을 같이 들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처벌이 엄청나다는 건 이해가 가요.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는 것도요. 근데 돈이 생겼는데 왜 살아야 하냐는 말이 나올까요? 이게 이 사람만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건데 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북한의 평양과 지방 격차는 수치로 딱 잘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내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탈북자 증언과 한국통일연구원 보고서,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사실상 별개의 나라예요. 아파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능라도 유원지도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평양 개발에 집중적으로 자원이 투입됐고 외형상으로 보면 그럴듯한 도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평양에 사는 사람은 김씨 정권이 직접 선별한 충성 계층입니다. 출신 성분이 검증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인정된 사람들만 평양에 배치돼요. 이게 단순한 도시발전 격차가 아닙니다. 체제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인구 분류 시스템의 결과예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라는 세 단계 성분 분류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까지 소급해서 심사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는지, 6.25 때 월남한 가족이 있는지, 종교를 믿은 적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됩니다. 한번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 분류가 사는 지역을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배급을 결정합니다. 지방 주민 상당수가 동요 계층 아래에 있고 이들은 이동도 제한되고 기회도 제한돼요. 소식통이 말한 지방 가면 삶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 이게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느끼는 구조적 절망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틀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려는 사람한테 삽을 주지 않고 삽을 구하러 가는 길까지 막아놓은 구조가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북한 지방 주민들한테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장마당이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은 북한식 시장입니다. 원래는 당이 허락하지 않은 불법 거래였는데 1990년대 대기근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국가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어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당국도 어느 정도 묵인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를 잘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밀수에 관여하거나 온갖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처음으로 자본이 자생적으로 순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걸 북한의 시장화라고 부르고 이게 체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돈이 생기니까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경제력 있는 사람은 잠재적 체제 이탈 위험입니다. 돈이 있으면 뇌물을 쓸 수 있고 뇌물을 쓰면 이동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면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위부나 당 관리한테 상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멈추면 사업이 끝나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재산을 몰수하거나 더 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돈을 벌수록 더 취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유가 늘어야 정상인데 북한에서는 돈이 생길수록 감시받을 이유가 늘어나요. 장사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식을 원하는 학교에 보낼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자유는 당연히 없고요.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북한 장마당 세대가 처한 구조예요. 시장 논리를 몸으로 배웠지만 정치 논리에 복종해야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삶. 돈이 생겼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분은 여전히 잠겨 있는 상태.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생겼는데 그 감각 자체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이 장마당 세대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북한 체제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동시에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뭘 팔고 뭘 살지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 판단 능력이 시장 밖으로도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체제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결국 경제적 박탈감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시죠? 저도 여기서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끊으면 가장 중요한 층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 문제라면 돈이 생기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소식통은 돈이 있어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어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예요. 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북한 체제는 왜 주민이 돈을 벌어도 자유롭다는 감각을 갖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북한 체제의 핵심은 수령 절대화예요. 이게 단순한 독재가 아닙니다. 수령이 개인의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여야 합니다. 수령이 허락한 것만 가치 있는 삶이고 수령이 정의한 틀 안에서만 개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구조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건 수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촘촘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요. 북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귀결됩니다.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도 역사도 전부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감각보다 수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감각으로 훈련받아요. 성인이 되면 직장이 국가에 의해 배정됩니다.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살지도 배정받습니다. 결혼도 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종교는 원천 금지고 외부 정보를 접하면 처벌받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마당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경험이 생긴 거예요. 이 경험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선택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뭘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살지도 결정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살지도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체제는 이 연쇄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하는데 강화할수록 역효과가 나요. 이미 선택의 맛을 본 사람을 다시 복종으로 돌리기는 갈수록 어렵거든요. 돈이 생겼어요. 이제 물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식통의 말이 어떤 심리학 교과서보다 정확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왜 살아야 되지? 이건 이 사람만의 개인적인 나약함이 아닙니다. 체제가 설계한 구조가 생산하는 심리적 귀결이에요. 한번 보세요. 북한 체제 입장에서 주민이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건 사실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체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더 잘 살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싶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자는 뭔가를 더 줘서 통제할 수 있어요. 후자는 체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을 선택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품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하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이다. 하미가 이걸 이야기할 때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스스로 이 질문과 마주한 사람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기회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예요. 의미를 탐색하는 행위 자체가 체제 전복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그 질문은 내면에서 쌓이기만 하다가 결국 어딘가로 터져요. 어떤 사람은 체제에 완전히 복종하는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소식통처럼 목숨을 걸고 바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주류 언론이 탈북자 이야기를 적응 힘들다, 자유민주주의 좋다 수준에서 끝내는 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안쪽에 구조적 이유는 거의 짚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보면 불편한 질문들이 따라오거든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구조가 지금 이 순간도 북한 안에서 수십만 명한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질문. 그 압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질문. 이제 바다로 돌아가겠습니다. 44시간을 외곽으로 돌아서 왔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훨씬 짧았을 거예요. 외곽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 경비정이 설명해 줬죠. 북한 경비정이구나. 그 순간. 이게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 순간은 두 개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한쪽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인 세계, 다른 쪽은 잡히지 않으면 속초 앞바다에 닿을 수 있는 세계. 그 사이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44시간이 있었습니다. 외곽으로 돌아서 가는 결정을 내린 그 순간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걸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것, 가족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 결정을 하게 만든 건 돈이 있어도 자유롭지 않다는 감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쌓였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 경비정이 보이는 순간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더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 이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지방에서 삶을 포기해야 하나 했던 사람이 바다 위에서 44시간을 버텨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에요. 1970년대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선 후 수백만 명이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역사가 이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불러요. 파도가 거칠고 배가 작고 도착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에 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체제가 허락하는 삶보다 불확실한 바다가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북한 경비정을 피해 44시간을 돌아온 소식통의 선택이 이 사람들의 선택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체제가 부여하는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인간이 내리는 최후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속초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소식통이 한 말,
그렇게 세상에서 큰 배를 못 봤다고, 진짜 컸다고.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처음 보는 큰 배의 논란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 말 안에 44시간이 전부 들어있어요. 자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사이트예요. 자유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화물선, 항구, 도시의 불빛, 이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목숨을 걸고서야 처음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속초 앞바다에서 그 배를 보면서 느낀 감각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에 대한 최초의 자기 답이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내가 저 배를 볼 수 있구나. 내가 저 항구를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역설이에요. 그 배는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화물선인데 이 사람한테는 자유의 크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목숨을 걸 만한 목표예요. 이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 남한 사회가 북한을 바라볼 때 이 감각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몇 발 갖고 있느냐, 미사일 사거리가 어디까지냐, 이런 안보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체제 안에서 왜 살아야 하나를 묻고 있는 수백만 명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내리는 모든 판단이 절반만 본 판단이 됩니다. 처음 영상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탈출 전에 이 말은 절망이었어요. 돈이 생겼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체제가 허락하지 않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속초 앞바다에서 이 말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는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돈이 있든 없든 이미 다 가진 거니까요. 44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평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남으면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왜 사냐는 걸 내가 결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안에는 이 사람과 같은 구조 안에서 왜 살아야 하나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마당에서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지방에서 삶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 성분 분류에 묶여서 처음부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 정보가 조금씩 흘러 들어오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 그 수가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입니다. 탈북자 통계를 보면 이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이후 탈북자 수가 줄어든 건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이지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탈출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감각,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이 지금 이 순간도 북한 내부에서 소리 없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주류 담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요. 탈북자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수백만 명의 장마당 세대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경로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건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인 질문이거든요. 안보 프레임으로만 보면 이 질문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로 봐야 보이는 질문이에요. 이 압력이 체제 내부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재로 묶여 있고 장마당 세대의 의식이 바뀌고 있고 스마트폰과 USB를 통해 외부 드라마와 영화가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체제는 이걸 막으려고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데 막으면 막을수록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체제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 압력이 어떤 형태로 터져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1989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은 끝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거리에 탱크가 나왔고 시위대가 진압됐고 체제는 굳건해 보였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내부 압력은 쌓이는 동안엔 보이지 않다가 터지는 순간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북한이 그 순간에 어떤 형태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 이 질문은 오늘 닥치지 않습니다. 소식통이 속초 앞바다에서 큰 배를 봤을 때
그 감각이 남한 사회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 배를 매일 보면서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기억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더 큰 질문이 있어요. 북한 안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수백만 명이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안보 문제이기 전에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도 준비가 안 된 채로 맞이하게 됩니다. 소식통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이런 구조 얘기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